지금 뭐 변호사 일은 잘 하지 않지만 아직도 사무실을 갖고 있으니까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제 이름 앞에 늘 보수 농객 이러는데 글쎄요, 이 보수 농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방송에 나가서 한두 마디 하니까 그게 뉴스가 돼서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양쪽 진영부터 전부 다.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 너무 많이 게을러요. 내가 그분들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알아야 될 수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경제학을 저는 전공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유경제원장에 있으면서 이 경제학 모르는 게 있으면 정말 여러 사람을 많이 괴롭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이 재정학, 이 화폐금융론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를 확실히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든지 책 한 권 읽고 내가 이걸 다 알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정치판에 달라당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의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막 경제신문을 매일 보니까 자기는 경제에 있어서 아주 도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군대 갔다 오면 늘 국방 문제, 축구 문제 이런 거는 자기 다 전문가가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게 그 경제 문제인데 내가 왜 오늘 이 경제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이러면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 국가의 미래 경제를 빼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배워왔는데 미국을 이기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어느 신문에도 쓰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배워왔는데 우리가 미국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그게 다 알고 계시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배워왔잖아요. 현대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포드 자동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포드 자동차 부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했지 않습니까? 마크4 뭐 이러면서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하나씩 우리나라가 부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기술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가전제품. 우리나라 옛날에 부자들 그 집에 가면 전부 다 제너럴 일렉트릭 냉장고 구다한 거 갖다 놨잖아요. 그 지금 제2 그 냉장고 쓰는 집 있어요. 미국 그 부잣집에 가면 전부 다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냉장고가. 그리고 에어컨은 휘센 아니면 그리고 삼성이 또 뭡니까? 삼성 LG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전제품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압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 화가 나죠. 이게 뭔가 싶죠.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일본을 지금 압도를 해버린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가 그 길을 한 거, 일본을 완전히 이겨버린 거. 일본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 우리가 1등이다. 아주 자부심이 빵빵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완전히 눌려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 라면요. 라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라면이 지금 맞습니다. 한국 라면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완전히 한국 라면의 맛을 들여가지고 일본은 라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반도체. 도시바에서 배워왔잖아요. 삼성이. 도시바에 온갖 눈치 다 보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워왔는데 제 고대학의 동기가 황창규 박사예요. 황창규 박사가 서울공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MIT에 갔는데 그게 디인이 아마 반도체를 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선임 연구원을 할 때 이건희 회장이 찾아왔어요. 한국 가자. 한국 가서 대한민국을 좀 일으키는데 이 삼성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각해 보면 반도체밖에 없다. 지금은 반도체다. 그래서 그 황창규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 사장을 하고 나중에 KT 회장을 했는데 그 황의 법칙이라는 게 전 세계에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도시바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렸잖아요. 삼성은 일본 도시바에 배워왔는데 또 하나가 있죠. 일본에서 배우는데 일본을 이긴 것, 그 압도를 해버린 것,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배 만드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정주영 회장이 문자 그대로 거북선이 그려지가 있는 돈 들고 가서 그리스에 가서 수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또 돈을 차관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사장밖에 없는 그 방어진 옆에다가 이제 현대중공업을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 배 만드는 기술이 전혀 없었으니까, 거북선 만드는 기술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에 가서 미쯔비시 조선소, 거기 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문자 그대로 눈칫밥 먹고 배워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아니죠. 지금 회사 이름 바뀌었죠. 문자 그대로 세계적인 조선소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미래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우리 아마 빅7 정도 유지는 되겠죠. 나 된다고 봐요. 제가 자유경제원장 갔을 때 잡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허창수 GS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할 때인데, 내가 책을 만들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2032년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2032년이 되면 G5에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가 매년 5%씩 성장을 하면, 중국은 12%씩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장률이 있어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인데, 우선 그리고 생산성이 문제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이 다시 상승을 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2032년 되면 G5에는 들어갈 수 있다. 옛날에 무디스가 한국은 이 G2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그 논문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스라는 세계적인 이 평가기관 있잖아요. 무디스, 그다음에 S&P 스탠더드 푸어스, 그리고 피치 이 세 개가 있는데, 무디스가 가장 한국의 우호적이에요. 내가 2032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이 G5만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장담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G7 수준이거든요. G5까지만 가도 우리 사회의 극빈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가령 우리 5분 위를 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뭔가 1분이 합의 20%가 1분입니다. 1분이 10가구 중에요, 1분이 10가구가 있다면 그 속에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6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신용이 없잖아요. 하위 20%가 신용이 가령 중산층인 저처럼 빵빵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은행에 가서 이러이러 하니까 내 집 담보로 잡히고 이른바 주담대죠. 돈을 좀 빌립시다 이러면 뭐 용도를 물어봐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돈은 이 정도까지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담보로 맡길 것도 부족한 데다가 우선 신용이 떨어지니까 돈을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국가가 무한정 돈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사채 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중산층 그러니까 3, 4분위 그러니까 4분위 같으면 제법 이제 중산층을 약간 넘어서는 상류층입니다. 준상류층이에요. 이 3, 4분위에서 10가구 중에 2가구가 그러니까 5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이게 뭐 고환율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1,340원 지금 이렇죠. 어제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 1,100원이었습니다. 1,100원. 1,100원 시절에 가령 미국에 그 유학 가 있는 자식에게 돈을 보낸 거하고 지금 1,350원대에 돈을 보낸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100% 사오잖아요. 기름은 100% 사오잖아요. 또 엄청나게 반드시 사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름뿐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식량이에요. 식량을 적어도 75% 그리고 곡물 이러면 80% 넘게 수입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동물들 사료. 우리가 요새 고양이, 개 많이 키우잖아요. 소. 특히 소, 이게 젖소를 키우고 하니까 걔들 사료들이 다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수입입니다. 이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 고환율이라는 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런데 가령 재정이 빵빵하다. 예, 곳간에 돈이 가득 사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같으면 야, 기름 풀어. 값싸게 사온 기름을 우선 풀어. 그리고 비싸게 사온 걸 비축을 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정으로 이게 비싼 기름, 그 기름 가격, 오른 가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곳간을 텅텅 비워버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채권 국가였죠. 빚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채권 있는 걸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도 없고 뭐 빌려준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 같은 그런 나라야. 그런데 YS 때 빚이 생겼습니다. 한 70조 정도. 국가 채무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2배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DJ 때 거의 170조, 80조. 내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70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참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좀 구비를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자들도 신문에 이 제목 뽑는 거 보면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국가 채무는 현재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빚의 총액수.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갚아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빚의 총액을 국가 채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 부채는 거기에 더하기 가령 연기금 부채, 가령 우리 연금 부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런 앞으로 미래 줘야 될 빚이잖아요. 이게 우선 갚아야 될 빚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더하고 그다음 공기업 부채. 지금 공기업 부채 700조가 넘습니다. MB가 MB 대통령이 그만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겼을 때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389조였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그런데 놀랍게도 1위 한전부터 15위 가스공사까지, 한국가스공사까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요, 빚이 왜 느는지 알아요? 영업이익으로 은행에 이자를 못 갚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을 내야만 은행에 이자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한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전만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한전 빚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전력 큰일 났다 이래가 한국전력만 계속 두들겨 맞는데 한국전력뿐이 아닙니다. 15개 대형 공기업이 전부 빚 덩어리예요 지금.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700조란 말이에요. 700조를 넘었었어요 이미. 8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700조를 넘었었어요. 이게 국가 부채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공기업이니까. 그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잖아요. 자, 여기에 이번에 한은 총재 이창용 그 총재가 나는 참 이분이 한편으로 고마운 게 이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치가 뭔지 알아요? 정치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당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정치는 여러분들이 자식들, 우리들이 동생들,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지금 어린아이들, 얘들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게 바로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첫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금통위를 연 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준금리를 다시 3.50%에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을 하면서 야, 가계부채 문제 이게 너무 올라간다 가계부채가. 그리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계속 들썩거린다. 이 아파트값 지금 누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정권이 휘청될 수가 있다. 이래서 기준금리를 부득이하게 동결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더라고. 근데 그 제안은 내가 보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제안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제안을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음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한번 사실 공론의장에 한번 올려서 함께 토론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왜 오르느냐. 교육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됐어요. 바꾸고 말하면요. 서울 강남이나 강북이나 저쪽 시골이나 제주도 아니면 마라도 울릉도까지 모든 고등학교 교육은 똑같은 동질의 교육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국가의 책임이에요. 안 그러면 평준화를 하면 안 되죠. 왜 평준화를 해요? 평준화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때 같으면 중학교도 입학시험 쳤고 고등학교도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입학시험을 쳐서 뭐 성적 좋은 놈은 그리고 운 좋은 놈은 1류 고등학교 가고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선택의 자유 거기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입시 없애버렸어. 중학교도 평준화, 고등학교도 평준화. 자, 그러면 대학교만 평준화를 안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엄청난 경쟁이 붙는데 국가가 어떻습니까? 사교육을 없애려면 각 고등학교에 공급이 되는 교육이 평준화가 돼야죠. 똑같아야죠. 그 국가의 의무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서울대학교 수습 들어가고 그리고 강북에 있는 애들은 좀 힘들게 들어가고 시골에 있는 애들은 시골에 특별 전형까지 있는데도 아주 힘들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수준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위장 전입을 하든 무슨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강남으로 가서 내 아들을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 소위 말하는 이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반 고등학교 그런 데 다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돈이 더 많은 사람은 턱 먹고. 그러면 외고를 왜 만들어요? 서울지방법원에 한때 떡 들어가면 젊은 판사들 보임한 판사들 보면 한 3명 중에 1명이 외고야. 그것도 특정 외고. 외고 가면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뭐 외국어 승인은 어떤 경제 파트에서 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국제기구에 진출한다라든가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외고에 가는 것이, 그리고 과학고에 가는 것이 서울대를 가기 위한, 서울법대를, 그것도 서울법대를 가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눈 감고 아웅한 거야. 이 나쁜 놈들이. 왜 내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좌절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그런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절대 강남 불패입니다. 거기에 가야만 아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학원이 가깝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더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 이창용 하는 총재는 야, 이제 지역별로 할당해야 된다. 대학교에. 지역별로 할당하면 그런 문제는 사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건 좀 오바를 하신 것 같고, 나는 원래 그래요. 내 원래 생각은 다시 일반 고등학교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고등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는 다시 선발권을 주자. 아니, 기독교 계통의 재단이 만든 학교에 불교 신자의 아이가 그 입학을 하면 3년 내도록 괴롭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지 말고 선발권을 주자. 원하는 학교에 다 주자는 게 아니고 원하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원하는 학교를 선발권을 준다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직접 뽑겠습니다 하고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든 우리 사회, 자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아까 내가 지금 벌써 말을 한 게 국가 채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이 넘어가는 게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1년의 기간 안에 중간에 탁 넘어가니까 이때까지 국가 채무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400조 이상, 많게는 450조 이하. 지금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내년도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국회에 제안한 게 다 모르시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경제 감각이 좀 없어요. 677조.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할게요.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편집하세요.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나서 석가모니 아버지가 야, 너 이 세상에 나온 걸 축하한다 이러면서 돈을 1조 원을 줬어. 그런데 그 당시 뭐 은행도 좀 부실라고 하니까 이거 은행에 뭐 저금해봤자 이자도 안 줄 것 같고 이러니까 1조 원을 옆에 쌓아놓고, 석가모니께서 옆에 쌓아놓고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써요. 가난한 사람도 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100만 원씩 계속 써 하루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을 100만 원씩 썼어요. 그래도 지금 한 800억 가까이가 남아있는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만큼 1조 원은 큰 돈이에요. 옆집 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종로에 뭐 1억조 이런 그 식당이 있었는데 1조라는 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확 올려버렸어요. 600조가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금 600조가 넘으면서 무려 677조나 되면서 이 예산안이 발표가 됐을 때 신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났습니까? 거의 모든 신문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진보 좌파 신문까지 긴축 예산, 내년에도 긴축 예산. 677조가 긴축 예산입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입니까? 기름 팍팍 파내가고 팔면 돈이 막 생기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지출 경쟁이거든요.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겁니다. 677조든 뭐 700조든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데는 써야죠.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공연히 보도블록 연말 되면 들었다 놨다 하고 아세바 할 때 공연히 멀쩡한 아세바 할 때 별로 금도 많이 안 가는데 쥐 끌어내버리고 다시 포장하고 있고 정말 화가 나요. 어떨 때는. 왜들 이러느냐. 정말 화가 나요. 꼭 필요한데 돈은 쓰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데 쓰는 돈은 눈에 잘 보입니다. 눈에 아주 잘 보여요.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가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 예산이 한 40조가 됐어요. 그때 국방비가 11조, 그게 83년일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나머지 돈으로 공무원들 다 월급 주고 도로 포장하고 수도 헌수도 뜯어내고 세수도 갈고 이러니까 늘 국가 살림은 팍팍했습니다. 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너희 선진국이 됐다. 진짜 선진국은 안 그렇죠.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지출 경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죠? 부산에 그 옆에 지금 신공항 부지 그 무슨 섬이죠? 가덕도입니까? 가덕도 공항 하는데 뭐 13조가 어떻고 그걸 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니? 또 뭐 하는데 돈 쓰는 걸 쭉 지켜보면 야, 과연 국가를 경영하는 이 정치인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요. 반드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채무가 얼마인지 알아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26조.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1145조 이미 6월 말로. 그리고 올 연말에 1197조인가 아까 메모를 해왔는데 올 연말에 1195조 8천억. 왜 그런가 하면요. 세수가 그치지 않으니까. 가령 작년에 반도체는 꽝이었잖아요. 작년에 수익이 있어야 반도체 수익이 있어야 올해 법인세를 받는데 작년에 꽝이니까 올해 법인세 영리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러니까 세수가 이게 세금이 거쳐야 될 게 뭡니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엄청납니다. 이게 세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이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잠깐 해봤는데요.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국민 개세제를 실패를 할까? 쉽게 말하면 서구에는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요. 세금을 면제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제발전심의위원을 할 때 국민 한 50%는 세금을 안 냅니다. 소득세를. 당신은 돈을 조그맣게 벌지 않으니까 세금 내지 마. 면제를 시켜줘요. 지금은 이제 한 40% 됩니다. 면제받는 사람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복지를 많이 하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럽의 여러분들 부가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럽연합 평균. 얼마인지 모르시죠? 우리는 부가세가 10%잖아요. EU 평균이 19%입니다. 스웨덴은 24%예요. 부가세가. 담배 한 갑 사는데 17,000원 정도입니다. 담배 한 갑이. 그러니까 금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는. 그런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부가세가 17%였습니다. 근데 그걸 한 6년 됐나 이미? 그걸 19%로 올렸어요. 올리는데 누가 올린지 알아요? 보수 정당인 기민당이 올린 게 아닙니다. 기민당은 올리면 안 된다 막 난리를 쳤어요. 사회민주당이 올려야 된다. 그 전쟁을 치다시피 해서 사민당이 주도를 해서 부가세를 19%로 올렸습니다.
유럽 평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복지를 하면서 유럽 평균의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그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부가세야말로 가장 공평한 세금이다. 뭔가 하면 부자들은 비싼 물건, 그리고 물건도 많이 사잖아요. 식당도 비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자연히 부가세를 많이 내요. 부자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계를 똑같이 하나 사도 손흥민이는 뭐 몇 억짜리 시계 차잖아요. 그러면 20% 하면, 가령 3억짜리 시계 같으면 20% 같으면 세금만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은 10만 원짜리 시계를 차거든요. 그럼 10만 원에 뭐 20% 해봤자 2만 원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야말로 아주 공평한 세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못 내요. 부가세 올리자 이러면 가난한 사람 등쳐먹겠다는 거냐? 부자는 그렇게 감세하자면서 그 부자 감세하겠다는 게 뭐예요? 초부자라고 얘기하는 게 상위 0.1%, 이건 내가 메모를 해드렸을 겁니다. 대기업들, 그 103개 정도 되는 대기업일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 게. 그 대기업이 상위 0.1%가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법인세 중에 40%를 넘습니다. 41%입니다. 소득세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가요, 전체 소득세의 86%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 부자 감사하면 안 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선동이에요. 선동이란 말이에요. 그냥 딴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선동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진실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선동을 하느냐? 어차피 지금 부자들이 세금을 압도적으로 내고 있다. 지금 소득세만 하더라도 국민들 40%는 단돈 1원도 세금을 안 내는데 왜 자꾸 세금도 거두자 이러면서 이 난리를 치느냐? 그리고 부자 감세를 그렇게 원망을 하고 비판을 하느냐? 아니다 말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 삼성전자에 뭐 세금 깎아주는 거, R&D 좀 많이 해라, 그만큼 깎아주겠다. 젊은 청년들 취업을 많이 시켜라, 그만큼 깎아주겠다. 그게 부자 감세냐? 지금요, 전 세계에서 법인세는 아직도 경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늘 경쟁 관계에 있는 캐나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법인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적게는 15%, 많게는 한 17%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1% 깎았는데도 지금 22%죠. 이게 지방세 다음에 24%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요새 내가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안 하니까. 지금 세금을 낼 만큼 내는데도 지금도 부자 감세 타령을 여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령 이렇습니다. 상속세.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상속세, 종부세 이런 세금이잖아요. 이게 세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악한 세금이다. 사악한 세금. 특히 우리나라 종부세, 이게 징벌 세금이잖아요. 이런 세금을 두들겨 매기면서 특히 상속세는요, 지금 최고가 50%인데 가령 기업의 경영권까지 포함하면 60%입니다. 그러면 두 대로 내려가면, 내가 정확히 표현할게요. 편법 상속을 하지 않는 한 기업 경영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입니다. 그게. 편법 상속을 해야만 기업 경영권을 자기 아들,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살아있을 때 야금야금 뭐 돌려서 재산을 늘려주고 주식 지분을 계속 늘려주고 해야만 경영권을 가지지,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상속세 내고 아들이 또 경영권을 물려받고, 한 대만 내려가면 경영권이 취약해져 버리고 두 대 내려가면 경영권 뺏깁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같은, 아니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가 한 두세 개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G2가 될 건데, 이런 얘기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건데 이러면 전부 다 입을 닫아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지금 같은 상속세, 이 상속세법을 두고 어떻게 기업을 잘 운영을 하고 일자리 만들어라, 우리 경제를 부흥을 시켜다오, 기업주들에게, 기업 오너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신경이 전부 다 편법 상속 어떻게든지 그런 데다 솔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회사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다오. 지금요,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적게는 200만 개, 많게는 400만 개입니다. 그중에 절반만 일쇼, 절반만 돌아와도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남아돌 거예요. 제가 거기 고용 문제도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계산하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들으면 뭐 청년 실업률이 5%다, 뭐 6%다. 저는 애초에 안 봅니다, 그런 자료를. 왜 안 보는지 알아요? 대학을 졸업한 하고 그냥 쉬었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 이 원래 실업률 조사를 할 때 한 달 내도록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1시간도 일을 못 했다. 이러면 실업자가 됩니다.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그냥 1시간짜리 알바를 해도 실업자에서 빠져나와요. 이러니까 이 통계가 좀 웃기는 통계죠.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냥 쉬었음 하는 게 무려 40만 명이 넘습니다. 40만 3천 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 아무나 페이퍼 적어드렸잖아요. 그리고 30대가 그냥 쉬었음이라는 게 28만 8천 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 다 합치면요 74만 명입니다. 그냥 쉬었음이 뭔지 알아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통계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실업자 통계에 애초에 빠져나가요. 비노동 인구니까 애초부터 빠져나가 버려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요 진짜 엉터리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그 옛날에부터 쭉 추적하고 있는 자료, 체감 실업률, 그걸 확장 실업률이라고도 그래요. 진짜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원서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끝내 취업을 못했다. 뭐 알바 하루에 1시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나는 실업자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체감 실업률 거의 25%가 넘습니다. 그 기본입니다. 거기 더하기 아까 말한 그냥 쉬었음 하는 사람 중에 이른바 니트족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아버지 하는 이 식당일 나 이거 물려받을 거야. 아버지가 이거 제재소 하는 거나 물려받을 거야.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이거 다 물려받을 거야. 이런 니트족들, 대표적인 니트족들이에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겠다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3, 40대, 10대, 20대, 뭐 10대부터 16살부터 29살까지죠. 그 20대가 20대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한 10% 남짓합니다. 11%. 그 30대가 한 12%, 그리고 40대가 다 10% 뚝 떨어져요. 예, 20살부터 16살부터 한 49세까지 완전히 윤 대통령을 보고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욕 못해요. 너는 왜 빨갱이냐? 너는 왜 좌파냐? 이렇게 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의정 갈등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방송에서 얘기합니다만 사람 목숨이 달려가 있는데 뺑뺑이를 돈단 말이에요. 119 차를 타고. 조선대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100m 떨어진 데서 온 그 여학생 심정지 상태로 다른 병원에 가서 결국은 불운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여기에 무슨 여당의 위신이 있고 대통령의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어떤 구조를 가진, 어떤 희망을 가진 그런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그 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국가 채무, 우리 정치인들요, 작년 연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126조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 나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만나본 국회의원들 관심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들 한두 명 어디 알겠습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공천관리위원장 같았으면 다 때리 공천 안 줬을 거야. 진짜 다 안 줬을 거야. 내가 다 때리 잘라버렸을 거야. 지금이라도 막 자르고 싶어.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그만큼 화가 나요. 보면 지금 현재 1145조가 국가 채무다. 6월 말 현재.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정치인들이 아주 좋은 통계는, 특히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좋은 통계는 참 기억을 잘합니다. 뭔지 알아요? 7월 달에 우리 무역 흑자가 91조가 났다. 어제 신문에 나왔죠. 그런 거는 아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거기에 50%가 넘습니다. 51%입니다. 반도체 아니면 그것도 SK 하이닉스가 그 지금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 이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부르는 그 집적한 이 메모리 그 반도체가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뭐 낸드 플래시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지금 작년 연말 12월부터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반도체가 먹이 살려줄 거냐?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BM 같은 게 아마 내년 연말까지 엔비디아에 전량 다 공급하는 걸로 미리 계약이 다 돼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마도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먹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요. 내가 아까 적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1195조 8천억입니다. 1196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막 학자들이랑 추측을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내년 연말에 1277조. 그리고 그 다음에 1353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정권을 물려주는 해. 마지막 해가 1432조 5천억. 그러면 윤 대통령도 400조 가까운 국가 채무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적지만 나무랄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국가 채무요. 그런데 국가 채무는 그래도 대한민국 나라가 큰 부자고 아닌 말로 아주 위험해지면 자 부가세 20% 올리고 소득세 한 뭐 45%씩 다 내고 이러면 세금으로 걷어서 왕창 구멍을 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겁이 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평소에 늘 알면서도 이 자각을 못하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우리가 이제 빚이 3대 부채가 있죠. 국가 채무. 이 국가 부채를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 부채를 따져야 돼요. 연기금 문제가 얼마나 좀 심각합니까? 특히 연금 계획을 지금 하자고 그러잖아요. 많이 내고 좀 적게 받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계획을 하더라도 연금 계획은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이 노동 계획을 먼저 했어요. 집권하고 나서 1년 동안. 그리고 노동 계획을 근근히 마치고 난리가 쳤죠. 난리를 쳤죠. 타운홀 미팅만 400회 이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노동 계획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금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노란 조끼 사태가 터졌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파리에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길거리에 화인병이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고 하면 누구나 싫지. 응?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계획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국가 부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그런 국가 부채를 고민하기 전에 더 급한 게 국가의 신용 등급과 연관이 돼가 있는 국가 채무예요. 그게 1126조. 이게 GDP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0.4%입니다. 우리 GDP의 50%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러면 가령 예,
야당의 뭐 민주당의 이모 대표 이분은 과거에 나하고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유럽에는 전부 다 뭐 110%도 되고 120%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겁이 나느냐? 우리 아주 부자다. 돈 펑펑 써도 된다. 이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른바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유럽이 갖고 있는 유로화는 뭡니까? 그 기축통화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만든 준기축통화입니다. 이른바 결제통화는 돼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유로화로 결제가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화를 들고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한국 원화는 결제 통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로화는 거기에 가능해요. 그 준기축통화예요. 그런데 그런 준기축통화의 국가가 일으키고 있는 국가 채무, 그게 가리 GDP의 뭐 100%다. 그거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유럽에서도 EU에서도 가장 골칫덩어리가 남부의 피그스, 이 돼지들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까지, 에스파니아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피그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GDP의 132%까지 올랐습니다. 끔찍한 빚이에요. 이게 명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리고 관광 수입도 엄청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국가 채무가 GDP의 132%다. 그래서 국채의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내 기억이 맞다면 7%를 넘었어요. 국채의 이율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가 한 120% 정도로 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뭐 어떻든 우리나라가 지금 50.4%가 됐다는 말은요. IMF에서 옛날에 한국의 국가 채무 40%, GDP의 40%를 유지를 해주세요 하고 사실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또 국회의원 시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GDP의 40%를 왜 유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자신이 국회의원 야당일 때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예산부터 확 늘려버린 거예요. 돈 쓰니까 너무 재밌거든. 우리나라 신문에 만평에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헬기로 돈을 살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이다 이래가지고 헬리콥터로 돈을 막 돌려서 뿌린단 말이에요. 지난 21대 총선 때 자,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총선 전에는 못 줬죠. 총선 직후에 준다는 걸 선전을 해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였습니까? 그쪽에서 돈 쓰겠다는 거 우리는 그거 받고 거기다 더 주겠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국가가 돈을 쓴다는 것은 다 민주당 표예요. 다 민주당 표입니다. 국가가 돈 쓴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더라고. 어떻든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50.4%입니다. GDP에. 우리 GDP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빚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어느 해고 간에 이 재정 수지를 딱 따져보면 뭐 50조 적자부터 많게는 90조 적자까지 적자 폭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 내서 또 빚 얹고 하니까 빚이 계속 늘어간단 말이에요. 드디어 1026조에서 1045조. 올 연말에 1090, 아까 5조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1277조. 그리고 마칠 때는 뭐 1400조가 넘어버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